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잿빛 하늘 아래 웅크린 영국 북부의 작은 마을. 13살 세상의 모든 빛과 어둠을 동시에 삼킨 듯한 눈빛의 소년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 3월 4부작 미니 시리즈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은 13살 소년 제이미의 비극적 범죄와 그 여파를 탐구하며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아주 세밀하고 날카롭게 그려냅니다. 스티븐 그레이엄과 잭 손의 각본, 필립 바란티니의 원테이크 연출, 그리고 강렬한 연기 앙상블이 결합된 소년의 시간은 단순한 범죄 드라마를 넘어 현대의 청소년의 고립과 인셀 문화의 심각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공백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이러한 작품성은 연말 시상식 시즌을 휩쓸며 다시금 증명되고 있죠. 제가 감히 올해 최고의 시리즈로 꼽는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작품을 안 보신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려요. 이 소년의 시간은 각 에피소드를 원테이크로 촬영한 연출적 도전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 1시간 안팎의 러닝타임 동안 각 에피소드의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는 단 한 번의 끊김 없이 인물을 따라다닙니다. 배우들은 한 에피소드의 대본을 통째로 외우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야 했죠. 각 에피소드마다 배우들과 일주일간 리허설을 하고 카메라 움직임을 맞추는데 일주일, 그리고 실제 촬영하는데 일주일로 총 3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에 2번 테이크를 찍었고 총 10번의 시도 중 최선을 골랐다고 하죠. 이 독특한 연출 기법은 몰입감과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 워크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출을 맡은 바란티니는 한 인터뷰에서 원테이크는 단순히 기교를 뽐내려는 게 아니라 관객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TV를 보다가도 핸드폰을 보곤 하는데 이 원테이크 촬영 방식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더해서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란티니 감독은 이미 보일링 포인트에서 원테이크 촬영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죠. 이 작품의 원테이크 촬영 기법은 특히 3번째 에피소드에서 빛을 발하는데요. 원테이크라는 형식은 시각적 감옥일 뿐만 아니라 청각적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 컷이 나뉘지 않기에 배경음악으로 감정을 강요하거나 환기할 틈조차 주질 않죠. 대신 우리는 60분 내내 제이미의 불규칙한 숨소리,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음을 바로 귓가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를 이해하게 만드는 장치인 동시에 마치 청진기를 대고 괴물의 내면을 진찰하는 듯한 불쾌하고도 생생한 경험을 선사하죠. 제이미의 흔들리는 눈빛을 따라 그의 불안한 숨소리 곁을 맴돌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 잿빛 공간 안에 갇힌 듯한 섬뜩한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 펼쳐지는 제이미와 심리학자 브리오니의 대화는 칼날 위에 선 듯 위태롭고 그들의 감정적 충돌은 고스란히 심장을 꿰뚫죠. 그들의 대화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제이미의 자백과 감정적 붕괴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며 우리를 불안과 혼돈으로 끌어들입니다. 피클이 끔찍하게 싫다며 샌드위치를 거부했던 제이미가 대화의 막바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한 입 베어먹는 순간은 그의 항복과 무력감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원테이크의 리얼리즘이 주는 몰입감을 극대화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원테이크 촬영 방식은 마치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여러 시각을 담아내기엔 원테이크의 제약이나 한계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소년의 시간에서 시도된 혁신적인 원테이크 촬영 방식은 제이미와 브리오니의 심리에 집중할 땐 빛을 발하지만 범죄의 피해자인 케이티나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발전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드라마의 감정적 깊이를 강화하는 대신에 서사적 균형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대가로 보이죠. 제이미의 아버지 에디를 연기한 스티븐 그레이엄은 13살 범죄 혐의자 아버지의 무력함과 죄책감을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수사 담당 형사 루크를 연기한 애슐리 윌터스 또한 사건의 암울함을 직시하며 무게를 더하죠. 제이미의 심리를 파헤치는 심리학자 브리오니를 연기한 에린 도어티는 냉정함과 연민 사이를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누구보다 혼란과 분노를 오가는 13살 소년 제이미를 연기한 오웬 쿠퍼는 500명의 오디션 경쟁자를 제치고 배역을 따낸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하죠.
연기 경험이 전혀 없는 소년이 첫 작품으로 넷플릭스 주연작을 맡게 된 겁니다. 오웬 쿠퍼는 천진난만한 순수성과 세상의 모든 악을 흡수한 괴물의 두 얼굴을 가진 13살 소년 제이미를 통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섬뜩할 만큼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신인 배우로서 놀라운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의 열연은 2025년 각종 시상식에서 빛나는 성과로 이어졌죠. 지난 11월 제53회 국제 에미상에서 소년의 시간은 베스트 미니 시리즈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스티븐 그레이엄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이 상은 우리 아이들의 침묵을 깨트리기 위해 노력한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묵직한 소감을 남겨서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제이미 역의 신의 오웬 쿠퍼였습니다. 그는 연기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거머쥐며 국제 에미상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소년의 시간의 각본과 주연을 맡은 스티븐 그레이엄은 최근 10년간 영국에서 급증한 청소년 칼부림 사건을 보고 이 작품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다고 합니다. 제이미는 13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강렬한 권력과 통제에 대한 비틀어진 욕망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저 아이라고 칭하는 13살 소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망을 표출하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갈망이 정갈하게 훈련된 여성 혐오적 표현 방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는 인셀 문화의 가스라이팅, 즉 여성이 남성이 애초에 가졌어야 할 권리를 빼앗았다라는 왜곡된 피해의식이 13살 소년에게까지 깊게 침투했음을 암시합니다. 이 각본을 쓴 잭소는 인셀 문화와 소셜미디어의 위험성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밝혔죠. 소년의 시간은 평범해 보이는 13살 제이미를 통해 인셀 문화가 어떻게 어린 청소년을 급진화시키는지 그 무서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인셀은 비자발적 독신자의 줄임말로 현재는 남성 중심의 여성 혐오적 하위 문화로 변질됐습니다. 초기에 외로움을 나누던 성격은 희석되고 이들은 여성과 사회가 자신들의 성적, 감정적 관계를 박탈했다고 믿으며 왜곡된 피해의식을 공유합니다. 인셀 문화는 주로 레딧이나 디스코드, 4chen 같은 플랫폼에서 밈과 포럼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요. 드라마 속 제이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거나 친구들과 은밀한 용어로 여학생들을 품평하는 장면은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여기서 원테이크 연출의 역설적인 한계이자 묘미가 드러납니다. 카메라는 집요하게 제이미의 물리적 동선을 쫓지만 정작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관객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부모와 사회가 아이의 물리적 신체는 관리했지만 그 영혼이 머무는 디지털 공간은 전혀 들여다보지 못했음을 이 연출의 사각지대가 뼈아프게 증명하는 셈이죠. 너는 이 모든 것의 피해자다라는 가스라이팅으로 개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 책임을 여성이나 사회에 돌리게 만드는 인셀 문화는 현실 세계의 혐오 범죄와도 직결됩니다. 2014년 캘리포니아 총격 사건이나 2018년 토론토 밴 돌진 사건처럼 FBI가 인셀 범죄를 잠재적 테러 위협으로 분류할 정도로 그 위험성은 아주 심각해요. 영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청소년 칼부림 사건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2023년 런던에서만 1,008건의 칼부림이 보고되었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10대가 많았죠. 영국 언론은 이를 두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버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예산 삭감과 지역사회 서비스 축소가 학교를 관리에만 치중하게 만들었고 개별 학생의 문제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비극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소년의 시간이 보여주는 풍경은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아주 많이 닮아 있죠. 한국에서도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서 극단적인 여성 혐오와 왜곡된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죠.
여기에 젠더 갈등까지 맞물려 수많은 여성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사회와 정부는 미래 세대가 처한 위기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버트 반두라는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 제이미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개인이 관찰과 모방을 통해 행동을 배운다고 주장하며 특히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이들의 학습의 주요 경로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제이미는 인셀 문화의 여성 혐오적 메시지를 접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폭력으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커요. 또한 트래비스 허쉬의 사회적 통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가족과 학교, 사회와의 유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이미의 경우 아버지 에디의 감정적 공백과 간헐적인 남성적 통제, 어머니의 수동성, 학교와 사회의 무관심이 그의 유대를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폭력적 행동의 토대를 제공하죠. 이 비극의 가장 섬뜩한 지점은 제이미의 환경이 끔찍하거나 제이미의 부모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또는 제이미의 부모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디는 서툴지만 다정한 아버지였고 집은 물리적으로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괴물은 어두운 뒷골목이나 학대의 현장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실의 소파 위에서 알고리즘을 타고 조용히 자라났다는 것이죠. 평범함 속에 숨어든 악의 씨앗, 그것이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소년의 시간은 현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와 인셀 문화, 디지털 고립 속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점을 아주 잘 포착합니다. 제이미는 이런 환경에서 자신이 권력을 잃었다고 느끼며 이를 되찾기 위해 극단적 행동에 나섰죠. 반면 학교와 어른들은 이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거나 대응할 도구를 갖추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 방치된 공백을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법칙과 잔인한 폭력, 혐오, 계층화로 채우고 있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큰 논쟁점은 바로 피해자 케이티입니다. 소년의 시간은 같은 반 소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제이미의 시각이 중심을 이룹니다. 피해자 케이티는 도발적이고 당돌하며 그런 일을 당해도 될 만한 소녀로만 남습니다. 제이미의 진술을 바탕으로 짐작해 보자면 케이티가 소셜미디어에서 제이미를 조롱했고 케이티의 나체 사진이 학교에 돌았습니다. 역시 제이미의 주장에 따르면 케이티는 납작한 가슴이 전교에 노출되어 버린 걸레 같은 여자가 되었고 심리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제이미가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케이티는 이미 더럽혀진 주제에 감히 제이미를 거절했죠. 남성성 연구에 따르면 제이미의 행동은 위기의 남성성으로도 해석되는데요. 인셀 문화는 전통적 남성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남성들에게 폭력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주입하며 제이미가 케이티를 공격 대상으로 투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케이티 시선의 이야기를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어요. 모두 그녀의 친구들 혹은 제이미의 친구들 그리고 제이미 자신을 통해 옮겨진 이야기들 뿐이죠. 왜냐하면 케이티에겐 더 이상 목소리도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 에피소드가 원테이크로 촬영된 형식이기에 피해자 케이티나 케이티의 유가족을 다루는 에피소드를 따로 만들지 않는 한 이 드라마에 자연스럽게 케이티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원테이크라는 형식 때문에 소년의 시간이 제이미의 심리에 집중하는 대신 피해자의 서사에서 멀어짐으로써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소리를 철저히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더 강하게 인지시켜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연출적 선택은 역설적으로 가해자 중심 서사가 지닌 위험성을 날카롭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드라마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자리를 비워둠으로써 가해자의 논리에 잠식당하기 쉬운 우리의 시선을 꼬집고 서사에서 지워진 피해자의 침묵이 얼마나 무겁고 공포스러운 것인지를 강렬하게 보여주죠. 범행 도구인 칼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채로 남습니다. 제이미가 케이티를 마지막으로 만난 당시 자신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제이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브리오니는 제이미에게 칼을 어디에 버렸는지 묻지 않죠. 이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닌 심리학자인 브리오니가
법적 결론이나 증거보다 제이미의 내면적 여파에 더욱 집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 소년의 시간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찾아내는 심리 추리극이 아니에요. 단순히 드라마로 즐기는 유의나 희열에 초점을 맞춘 범죄 해결을 넘어 청소년 범죄, 가족의 붕괴, 사회적 고립, 인간 본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겨우 13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이미의 학교에 찾아가 또래 집단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제이미가 누명을 쓴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하죠. 하지만 다음 에피소드의 심리 상담에서 순진함과 기만과 거짓말을 자유자재로 오가는 제이미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그가 범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침내 이만큼이나 엉망이 된 세상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제이미만을 비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이로써 드라마는 제이미의 비극을 개인적 실패로 끝내는 대신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습니다. 인셀 문화의 씨앗은 소셜미디어에서 뿌려졌지만 그것이 자란 토양은 가족, 학교, 사회의 연속된 공백입니다. 학교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감정을 가진 청소년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들은 무력감에 휩싸여 있죠. 지금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소년의 시간은 한 소년의 범죄 혐의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2025년 최고의 드라마로 기록되었습니다. 제이미의 비극은 개인적 실패가 아닌 사회적 실패이며 부모는 자녀의 내면을, 학교는 학생의 갈등을, 사회는 온라인 위험과 청소년 소외를 외면한 책임이 있죠. 이 드라마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지난 9월 영국 교육부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셈이죠. 이 드라마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나를 묻기보다 현대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탐구하며 시청자에게 우리 모두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드라마를 보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하신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